자, 5에서 무효행의 전환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인데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다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서술이죠. 일단 요건이 나오는데 1번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뭐예요? 무효일 것. 2번 다른 법률 요건을 어떻게 해요? 고비할 것. 3번 다른 법률을 의혹하였을 것, 즉 가상적 의사가 연주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요건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개념만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전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원칙입니다. 원칙. 무효인 법률행위가 불요식행위든 아니면 요식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로 뒤바뀌어서 유효가 되는 경우에는 뭐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냐면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불가능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음을 작성하는 것은 요식행위입니다. 그죠? 어음은 어음 용지에다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음을 A4 용지에다가 작성을 했어요. 그럼 그 어음은 뭐예요? 무효죠. 방식을 결한 거니까요.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 인간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입증 자료로서는 충분하잖아요. 따라서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채권 증서 차용증으로서는 뭐 할 수 있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거꾸로는 안 돼요. 차용증을 작성을 했는데요. 뭐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 동의하시죠?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예외예요. 예외. 자, 예외라는 말은 원래는 안 되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원래는 안 되지만 몇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많이 줄였죠. 그죠? 줄였는데 이것도 아주 헷갈려요.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뒷대가리만. 자, 무효행위 전환은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다. 뭐로는 못 바뀌어요? 요식행위로는 못 바뀐다. 이렇게 뒷대가리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건 뭐예요? 예외니까 몇 가지를 볼 건데요.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는 것은 요식행위입니다. 근데 무효예요. 왜냐하면 남의 자식을 친자로 입적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양자로서는 유효하다. 둘 다 뭐죠? 요식행위입니다. 최근에 몇 달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아이가 없으니까 입양 기간을 통해 가지고 미혼모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거든요. 그럼 몇 살이죠? 10살인가요? 그죠? 10살. 10살쯤 되는데 생모가 나타났어요. 생모가 나타나 가지고 그 아이를 만나 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는 뭐 충격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평생 동안 우리 엄마 아빠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엄마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양부모한테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주장을 해요. 내 아이니까 뭐죠?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양부모는 뭐죠? 못 주겠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생모가
아이를 꼬셔가지고요. 자기 그 양부모를 고소를 합니다. 공문서 부실 기재죄로. 이게 왜 그러냐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해 이거를 신청할 때 적는 공문서잖아요, 그죠? 근데 타인의 자를 뭐라고 적었어요? 친자시로 적었으니까 이게 공문서 부실 기재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양부모를 뭐요?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벌어져서 법원은 뭐죠? 그 유죄는 인정하지만 뭐 처벌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했냐면은 같이 용어 생각나네.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어요. 선고유예를. 자, 근데 그 사건에서 언론 보도됐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에서 그 아이는 생모는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친자로서는 뭐요? 무효지만 양자 입장으로서는 뭐예요? 유효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 부모가 공문서 부실기재죄로 뭐예요? 처벌받더라도 아직도 그 아이는 뭐인 거예요? 양자이기 때문에 생모가 그 아이를 뭐죠? 데려갈 수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합니까?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한 거죠. 그죠? 최근에 이런 거 많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판례 보면 갑과 을이 부부인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그래서 A라는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물론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뭐라고요? 친자라고 적었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또 이상하게 갑을 사이에 뭐예요? B씨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A가 없어서 데려왔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완전히 뭐가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죠. 그죠? 방치되고 그러는데 문제는 요 갑과 을이 돌아가시면 재산 싸움하는 경우가 많아요. B씨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 형 아니라는 거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당신들 주장대로 A는 뭐가 아니에요? 친자는 아니지만 양자는 맞다. 따라서 A에게도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어떤 게 많냐면은 이런 것도 많습니다. 입양 함부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부부인데 애가 없어서 A라는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혼했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혼을 하게 되면 요 갑은 어떻게 이제 맨날 뭐 먹어요? 소주 먹고 그죠? 또 을은 어떻게 해요? 꽃미남 만나서 재혼하고 이러면서 요 아이는 집을 떠나서 완전히 뭐예요? 그냥 낙동강 오래 껌파리 날파 이러면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실제 사건은 을과 병이 재혼해서 을과 병 사이에 B씨라는 사람들이 뭐죠? 태어난 거죠. 누구 때문에? 갑 때문에 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갑이 돌아가시고 병도 돌아가시고 이제 누구요? 을도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장례식 치르는데 B씨가 가면 보니까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막 울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가 네 형이야 그런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A가 을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느냐 요 문제예요. 상속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양모자 관계가 해소되질 않아요. 갑과 을이 이혼해도 여전히 갑은 A의 뭐죠? 양부고 을은 뭐예요? A의 뭐예요? 양모인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A에게도 뭐가요?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하고 그 아이를 내 자식이 아닌 것으로 바꾸려면 이혼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파양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그 양모자 관계를 단절시켜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최근에 입양하고 나서 이혼하는 바람에 아이가 뭐죠? 이렇게 지위가 아주 이상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저도 애를 한번 입양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주위에서 막 미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혼인의 출생자입니다. 혼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장시키면 무효예요. 이게 누구예요? 혼인의 출생자가요. 첩의 자식이죠. 첩의 자식. 바람 피워놓은 자식.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나이 들면서 드라마가 재밌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는 제처하고 저하고 제처가 드라마 보면 아이 단대 보자 이랬는데 요새 같이 앉아가지고 어머머머 세상에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근데 꼴불견이 있어요. 진짜 싫은 게 뭐냐면 자꾸 우리나라 드라마에 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요새 보면 뭐죠? 월계수 양복증에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첩이 나오고 첩의 자식이 나오는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는 그 우리나라 드라마를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봐요.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축첩이 가능한 나라로 이해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사는 사람인데 한국 드라마 좋아해서 보는데 맨날 재벌회장 나오면 누가 나와요? 첩이 나오고. 첩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드라마 속에서 그분이 비난을 안 당하셔. 그죠? 안 당하고 오히려 그 첩의 자식이 뭐예요? 주인공이어가지고 막 나중에 뭐 잘 된다. 옛날 상속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외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한국은 돈만 있으면 세컨드, 서드, 포드까지도 가능한 나라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는 쟤는 있잖아요. 남성부가 필요한 시대 됐어. 그러면서 한국 남자들 굉장히 뭐 이상한 인간으로 취급한대요. 저는 블랙리스트를 그런 작가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아니 왜냐하면은 왜 아우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튼 왜 자꾸 그게 나오냐고 그러면서 한국 남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이상한 남자들 막 이렇게 비난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저는 막 개인적으로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깜빵에 넣어가지고 순환식욕 시켜야 돼. 더 문제가 뭐냐면 그 드라마를 아이들도 보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나중에 돈 벌면 회장님 되면 이쁜 세컨드를 얻어도 상관이 없고 이런 도덕적인 불감증을 야기하거든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를 왜 담배 피는 거를 뭐 드라마에 안 나온다고 담배 안 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쓸데없는 이상한 것들 내보내지 말아야죠. 그죠? 저는 불만 많아요. 저 동요도 싫어. 동요도.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남성부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동요나 애니메이션 같이 아이들이 보는 그 프로에서 남자가 아빠가 이상한 존재는 묘사가 돼요. 곰새 말이 보세요. 엄마 곰은 날씬해. 아빠 곰은 뚱뚱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아이들한테 그 남성 아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준다니까요. 애니메이션 봐요. 그 뭐 짱구 같은 거 보면은 아빠는 완전히 뭐에 그냥 인간 말종이죠. 뭐 발냄새 덩어리에다가 뭐 판단력도 없고 틈만 나면 뭐요 놀려고 하고 뭐죠 틈만 나면 뭐죠 도망가려고 이런 식으로 묘사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보는 프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나 그 프로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그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부정적이게 그리고 있거든요. 배불뚝에다가 능력 없고 뭐 술 먹고 꼬장 부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아버지들의 그 사회적 그 가정 내 위치가 나이 들면서 위태위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그죠? 지들끼리만 놀아. 그 아빠는 뭐예요? 완전히 뭐죠? 가족 내에서 돈 벌어다 주는 기계잖아요. 그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거 많습니다.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예요. 근데 연봉이 뭐 500억 막 그래. 근데 은퇴한대요. 왜 은퇴한대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죠? 이런 거 있죠. 텍사스 주지사도 몇 년 됐는데 주지사가 다음 선거에 안 나간대요. 주지사가 왜 안 나가냐? 아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봐요. 집에서 쫓겨나요. 사표 쓰고 왔어. 왜 썼어? 당신하고 애들하고 많은 시간 보내려고. 이랬다가는 거의 완전히 뭐야 그냥 매일 학대당해. 아이고 새끼는 꼬박꼬박 처먹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전하면서 뭐 고모 있잖아. 아우 오빠 때문에 미치겠어. 뭐 집에도 밖에도 안 나오고 맨날 집에서 굴러다니면서 밥이 새끼나 처먹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대면 그 남자들이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 가정을 중시하는 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게 막 해방이 되고 산업화되면서 가정 내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뭐예요? 없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우리나라 남성들은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은퇴한다는 말을 하지를 못하는 이상한 사회가 됐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서로가 반성해야 되고 여성부가 아니라 뭐죠? 남성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고 여성 가족부가 아니라 뭐죠? 그냥 뭐 가족부라고 만들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그 드라마 애니메이션 막 보면 막 짜증이 나 막. 아무튼 예를 말해 얘기죠. 무효적이죠? 무효. 괜히 흥분했네.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인지로서는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인지. 인지라는 말이 뭐죠?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이 바람을 펴가지고 세컨드 병하고 사이에 A를 낳았어요. 그럼 A가 뭐예요? 혼인의 출생자잖아요.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에다는 둘 사이 난 자식으로 입적을 시키거든요. 혼인의 출생자를 뭐래요? 친자로. 이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과 A 간에는 모자 관계가 없어요. 큰어머니는. 그래서 큰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뭐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상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러면 상속 못 받느냐? 아니다. 갑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자신의 자식이니까. 따라서 자신의 자식임을 뭐 한 거예요? 인지한 것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A에게 갑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이제 6.25 전에 북한에서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고 사시다가 1.4.5태 때 어떻게요? 내려오셔가지고 남한에서 뭐죠? 재혼하시고 낳고 사시는데 그분이 뭐죠?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돌아가시면 북한에 있는 자식들이 남한에 있는 가족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달라고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북한도 우리 민법이 뭐예요?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북한에 있는 배우자, 자식에게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남한에 있는 가족들의 위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남한에 있는 분이 병이죠. 병이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뭐 했어요? 결혼하셨잖아. 그러니까 남한에서 결혼했으면 이분은 뭐예요? 세컨드예요. 이중혼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요 남한에 있는 배우자 그 할머니에게 상속권이 박탈이 돼요. 그리고 남한에 있는 자식들은 뭐가 돼요? 혼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지위가 굉장히 뭐예요? 취약해지고요. 그래서 엉뚱하게 그 재산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다 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요 남한에 있는 할머니가 막 흥나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이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었던 일을 얘기 안 하시고 뭐요?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막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이 되고요.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아무튼 인지로서는 뭐예요? 유효한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돼서 유효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왜 그러냐면 증인이 필요하고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유언장을 작성하죠.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합니다. 그죠? 금고 속에 넣어놓거나 변호사한테 맡기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변호사가 어떻게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장을 읽어드려서 읽어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비밀 증서에 한 유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읽어봤더니 거기에 개똥이에게 내 재산 중 20억을 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증인이 개똥이면 그 유언장은 무효예요. 왜냐하면 유언장의 내용과 증인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유언장을 워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필로 작성한 거라면 그때는
비밀 증서한 유언으로서는 무효지만 자필 증서한 유언으로서는 뭐예요?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증인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 쪽이죠. 자, 근데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요걸 물어보진 않아.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잘 안 물어보고, 왜? 가족법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정보가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요 6가지 모두가 다 가족법 얘기죠. 친족상속법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에 대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엇을 인정한다고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언은 단독행위죠.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예요? 인정한다. 이 두 가지 정보를 뭐예요? 캐치해내야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우측 카드는 박스는 정리된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6번에서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옵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해가지고 139조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무효는 뭐냐면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죠. 추인은 뭐죠? 추후에 인정하는 거죠. 그럼 법정 볼게요.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추인은 인정하는 건데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인정할 건덕지가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 그래서 인정될 것도 없는 것이니까 그 행위 자체가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느냐? 계속 보시면,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뭐로 봅니까?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통정어의 표시 가장 매매를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통정어의 표시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죠.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갑이 추인하겠다라고 했더니 을도 그러자라고 추인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 무효였던 것이 뭐로 바뀌는 거냐 아니에요?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로 볼 것이냐? 요 시점에서 갑과 을이 새롭게 매매 계약을 어떻게 해요?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따라서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X.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뭐가 돼요? 새롭게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을이 한 등기는 무효잖아요. 현재. 그죠? 무효죠. 추인한다 그래서 이게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등기도 여전히 무효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받아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너무나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래는 말소하고 새롭게 다시 등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갑과 을 간의 특약으로서 무효였던 걸 소급해서 뭐로요? 유효로 바뀌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나와 있고 추인의 요건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우측에 보시면 상단에 효과, 기여, 새로운 뭐로 봅니까? 법률 행위를 봅니다. 따라 디귿번 예컨대 허위 표시라고 추인하면 새롭게 다시 뭐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따라서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3번 당사자 간에 소급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추인시킬 수 있다. 뭘 통해서요? 약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4번 물권적 소급적 추인도
그런 다음인데 이건 나중에 볼 거고요.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가지고는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시험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자,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되거나 추인한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나쁜 짓이니까요. 불가능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가능한 경우입니다. 가능한데 다만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예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경우인데 이게 많지 않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진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입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 됩니다. 솔직히 불가능한 게 더 많습니다. 안 적어서 그렇지. 조심할 것은 의사무능력이에요. 왠지 이게 위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요 어저께 술을 이빠이 처먹었어요. 완전히 필름도 끊어지고 도대체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세상에 매매 계약서가 있네요. 제가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뭐예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무효인 거죠? 무효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깜짝 놀라서 봤더니 세상에 멀쩡할 때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술 취해가지고 막 제가 막 윽박질러가지고 저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뭐 할 필요성이 있어요? 추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뭐예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유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2번으로 온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능한데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재는 두 가지 나오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무권대리행위입니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효죠. 다만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뭐죠? 유효가 되니까 소급적 유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고 숙제하셔야 뭐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160페이지 유동종 무효가 나옵니다. 일단 개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원칙적 무효를 뭐라 그러냐면 확정적 무효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요 무효를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이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확정적 무효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우리가 뭐죠?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요. 유동적 무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뭐예요? 유동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되는 구역이에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가 되는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거래하면서 허가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얼마에 살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일단 허가부터 받는다. 그건 논리 모순이죠. 그럼 항상 일단은 뭐 하지 않고요? 허가 받지 않고 거래를 하니까 뭐 했다가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일단 1번 무권 대리행위는 아까 한 거예요. 이 부분에선 요걸 볼 거란 말이죠. 요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 요걸 볼 건데 글씨 잠깐 보시면 160페이지 서설 나오고 2번 유동적 무효의 판례 정리 해서 판례들이 빠바바바박 나열되죠. 그죠? 우측 161페이지도 나열되고 넘겨보시면 끝난 게 아니라 또 박스에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에서 또 박스로 또 어떻게 해요? 빠바바바박 나열되어 있죠. 그죠? 이거 읽어도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판례를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먼저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를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정리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는 교재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양을 작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하셔야 되냐면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그죠? 항상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원칙 예외로 나누라 그랬죠. 그죠? 원칙입니다.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얘도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국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냐면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냐면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판례 이 판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교재. 근데 이것도 따로 적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든 무효가 다 그래. 원래 무효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동적 무효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무효가 뭐죠? 다 그런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다른 확정적 무효와 뭐가 다르냐? 예외에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만은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에서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성질이 다르다는 말은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에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요 계약금을
매매 계약서 안에다가 기재하니까 요 계약금을 자꾸 뭐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냐면 매매 계약의 일부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별개예요. 따라서 무효인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란 얘기예요. 별개 계약은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효과예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해약금을 이유로 뭐 하는 것이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뭐 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중도금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줬어요. 이미 지급된 중도금은 유효라는 게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급하기 전까지는 줄 필요 없지만 줬다면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절차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해요. 따라서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어요. 자, 해지가 3번 나왔어요. 자, 유동적 무효도 뭐라고요? 무효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해지할 수가 없고요. 협력 의무는 뭐요? 존재한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그죠? 근데 해약금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왜요?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고요. 네 번째, 사기다 강박이다 와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뭐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강행법규 위반했다,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타예요. 기타. 첫째, 지정해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 계약을 하고 났더니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이러면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거래했을 때 이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예요.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면 뭐까지 무효인 거죠? 건물 거래까지.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하고요.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거 우리가 전에 했던 건데 중간 생략 등기 무효입니다. 우리가 전에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중간 생략 등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질 필요 없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죠. 자,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인데 협력 의무를 쌍방이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유동적 무효잖아요.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더라도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유동적 무효인 거예요. 근데 양쪽 당사자가 모두 거부한다면 이 사람들은 뭐 할 일이 없는 거죠? 허가받을 일이 없는 것이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두 번째,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뭐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여러분하고 시험 볼 때까지 10번 이상 반복할 부분이니까 일단 정리해서 꼭 숙지해 두시기 바라고 정리하면서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163페이지 확인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했어요.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의 금액으로 하여 통지를 가압류했어요. 쌍방이 거부하는 거죠. 한쪽은 뭐 하자고요? 해지하자. 한쪽은 계약금 돌려달라.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더 이상 계약을 뭐 할 마음이요? 유지할 마음이 없는 거죠. 이 경우는 쌍방이 모두 거부한 거니까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 따라서 그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2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이거죠? 유동적 무효도 뭐요? 무효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다. 3번 을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도 갑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를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 없죠. 따라서 매매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협력 의무는 뭐예요? 존재하죠. 그죠? 협력 의무는 존재하니까 매매대금 받기 전이라도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연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그러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뭐예요? 이거죠. 일방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하여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5번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답은 5번이죠. 만만치 않죠, 그죠? 만만치 않은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죠? 근데 만만치 않다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판례들을 무식하게 외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재 나와 있는 판례가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틀을 정리하시고 이해하시고 교재 나와 있는 판례들은 뭐예요? 이해하는 용도로 연습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법률행위 취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